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드는 생각이 들었던 인물은 그 어니스트 셰클턴이에요. 네. 이분은 그 원래 남극을 아주 젊었을 때 갔어요. 28살에 남극을 스콧, 그 유명한 스콧하고 갔거든요. 근데 갔는데 실패하고 돌아왔죠. 근데 이분은 남극에 뭐가 있는지 두 번째로는 이제 스콧 아니라 자기가 자발적으로 또 해가지고 또 자기가 탐험대를 조직해서 남극을 가요. 근데 탐험대를 조직하는 게 그 천문 그거랑 되게 비슷해요. 펀딩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돈을 막 크라우드 펀딩. 크라우드 펀딩을 해서 막 소액 헌금한 사람도 있고 막 기부도 받고 부자들 만나면서 설득해야 돼요.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 탐험은 거의 우주선 띄우는 것만큼 돈이 드니까. 제안서를 잘 써야 돼요. 잘 써야 되겠죠. 다들 작가들이겠네. 네, 그리고 영업에 좀 이게 다 대가들이에요. 그 탐험을 떠난 사람들 보면은 설득을 먼저 하는 게 우선이거든요. 근데 셰클턴에서 어쨌든 설득을 잘해서 배를 하나 또 타고 갔는데 이번에는 남극에 거의 한 190km 정도 지점까지 남극점까지 가요. 그 정도면 거의 서울에서 한 대전 뭐 좀 그렇죠. 넘어가는 그 정도까지 얼마 안 간다니까 탐험이라면 거의 다 간 셈이죠. 근데 셰클턴은 안 되겠다 돌아가요. 왜냐하면 식량이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눈물을 머금고 돌아오거든요. 돌아오는데 스콧 경은 그 다음에 이 사람 다음에 가요. 그 스콧 경도 역시 그 남극에서 노렸잖아요. 근데 스콧은 남극에 못 간 줄 아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스콧은 남극에 가긴 갔어요. 또 스콧이 왜 사람들이 이렇게 비극적이라고 생각하냐면 남극에 갔더니 방금 전에 다녀가신 분이 계신 거예요. 그게 노르웨이 아문센이에요. 그래, 그러니까 남극점을 처음 간 사람이 아문센 아니에요? 아문센이에요. 맞아. 노르웨이한테 지다니 탐험하면 영국인데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또 달 탐사를 하듯이 박차를 가해서 그리고 셰클턴은 그래서 뭐 이미 아문센이 정복을 했기 때문에 목표를 이제 또 펀딩을 받아야 되니까 또 가야 되니까. 우리는 횡단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횡단. 가서 오는 게 아니라 한번 같은 건너버리겠다. 곳, 질러서 그냥 횡단을 하겠다. 그리고 원대한 목표를 이제 세웠고 이제 그런 경쟁해야죠. 명분으로 셰클턴이 또 펀딩을 해서 세 번째로 배를 타고 가요. 이 투자자들의 마음은 어땠을지가 대단히 궁금한데요. 투자자들은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죠. 셰클턴은 벌써 경험이 풍부하고 가서 살아온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저격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공고를 냈는데 5,000명 정도가 가겠다 그래요. 이배 같이 타겠다. 그 남극에 가겠다. 근데 그 요리사도 공고문을 필요하고. 뭐라고 썼어요? 셰클턴이 뭐 별말 안 썼어요. 그냥 남극점 갈 사람? 예, 뭐. 세 번째 탐험을 떠나는데 뭐가 문제였냐면은 그 부빙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얼음덩이들이 떠댕기잖아요. 남극까지 가지 못하고 그 어디선가에 거기에 갇혀요. 갇혀가지고 배가. 배가. 그 얼음 사이에 갇혀서 거의 한 10달 정도를 얼음에 갇혀서 있어요. 어디도 못 가고. 도착도 못 하고? 근데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남극점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요. 그냥 부빙들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그게 한 1,000km 정도 움직여요. 움직이다가 이게 사진을 갖고 왔는데 이런데 이제 갇힌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배 위에서 생활을 하다가 10개월 정도 지난 어떤 시점에는 얼음들이 이렇게 조여오면서 배를 부셔버려요. 이 사람들은 결국 배를 버리고 배에서 나오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살고 있는 전초기지까지 무려 한 1,9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1,900km. 여기서 제가 재봤더니 서울에서 몽골의 울란바토르까지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남극의 그 얼음 바다를 뚫고
남극이 되게 크더라고요. 남극 크기가 대륙이죠. 대륙 전체의 10%에 달한대요. 그렇게 큰지. 그러니까 중국이랑 인도를 합친 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커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남극점을 못 갔구나 사람들이. 역경에 처했고 거기서 문제가 생겼는데 쉐클턴은 왜 유명해졌냐면 남극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결국엔 또 못 간 거죠. 못했지만 이 사람은 그 순간 자기 일기에 써요. 목표가 바뀌었다. 전원을 살려서 돌아간다. 근데 이게 쉐클턴의 굉장히 참 저는 리더십의 멋진 점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어떤 위대한 목표를 세웠지만 안 된다고 생각하면 바로 바꿨어야 되는 거예요. 목표를 빠르게 수정했고 그리고 28명의 대원이 있었는데 28명의 대원 한 명도 죽이지 않고 다 데리고 귀환해요. 근데 귀환하는 과정도 되게 드라마틱한 게 얼음덩이 사이에 영하 20도 30도가 있는 남극에 갇혀 있어요. 여기에서 640일 정도로 살아남아야 돼요. 몇 달 동안 똑같은 사람들과 정말 냄새나는 텐트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고텍스 뭐 노페이스 이런 거 없고 민족 없고. 올로 된 옷과 이런 것들 갖고 이제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 배에서 탈출할 때 보트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남극을 가든지 구조를 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냥 보트가 작은 보트예요. 한 6m, 7m 되는 보트 3개를 내리고 이걸 끌고 이동해야 돼요. 그 대원들이 20 몇 명이 이걸 끌고 캠프에 짐과 이런 걸 가져가야 되거든요. 무거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무거우면 사람들이 지치고 화가 나니까. 쉐클턴이 가장 먼저 자기가 이제 늘 갖고 다니던 금으로 된 담뱃갑을 이제 버려요. 케이스를. 케이스, 담배 금으로 된 케이스. 걸. 예, 그냥 뭐 이런 종이 담뱃갑이 아니고 자기한테 중요한 거를 딱 던지는 걸 보자 저렇게 대장도 저런 걸 버리는데 그래서 갑자기 수북하게 쌓였다 그래요. 자기 거를 다 버리기 시작해가지고. 분이 저런 것도 버리는데. 예, 예. 우리는. 그래서 최소한의 짐을 갖고 나가라고 하는데 쉐클턴이 벤조 있잖아요. 기타처럼 생긴 그게 6kg 정도 나갔대요. 그 벤조와 관련된 게 그걸 꼭 가져오라고 그랬대요. 근데 그게 나중에 큰 역할을 해요. 대원들이 힘들 때 누군가가 연주를 하는 거예요. 사기를 북돋아. 노래 부르고 막 그 사진사가 그 카메라 굉장히 크거든요. 그 당시 카메라. 인증샷. 이런 것들이 희망을 주는 어떤 오브제인 거죠. 근데 이런 게 대원들로 하여금 우리는 구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진을 열심히 찍는 걸 보면 이건 나중에 돌아가서 쓸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일기. 모두 대원들이 일기를 써요. 쓰도록. 일기를 쓴 게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일기를 쓴다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힘든 순간에도 일기를 쓰면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험하는 사람들이 스콧경도 마찬가지 일기를 많이 쓰는데 부빙이 두껍고 안정적으로 보였는데 여름이 다가오면 점점점 부빙이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지고 얇아지고 쪼개지고 그래서 엘리펀트 섬이라는 작은 섬에 이렇게 대원들이 겨우 상륙해요. 막 얼음 쪼개지고 막 이러는데 겨우 상륙하거든요. 근데 거기 28명이 어쨌든 전원이 도착해요. 물론 자기가 가요. 내가 가겠다 하고 6명의 이제 말하자면 결사대를 뽑죠. 이 아까 그 배를 타고 1200km를 배를 타고 갈 사람. 가는데 허리케인 수준의 바람이 분다고 나오거든요. 남극해에는. 저걸 그걸 타고 뚫고 가서 그건 마치 화살을 쏴서 날아가는 어떤 그 새를 맞추는 거랑 비슷한 그런 항해인데 가겠다. 그 6명을 데리고 가서 결국에는 그 사우스 조지아 섬이라는 데 도착해서 배를 끌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선원들한테 가거든요. 근데 그 선원들이 넉 달, 5달 동안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믿고 거기를 이탈하지 않아요. 걔네도 배가 2척 있었기 때문에 야, 우리도 가자. 뭐 우리 잊어버린 것 같아.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쉐클턴을 기다려요. 그래서 쉐클턴이 돌아와서 이 사람들을 다 구하고 돌아가요. 소설로 써도 안 믿을 내용이네요. 예, 예.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런 게 이제 기적이죠. 이 쉐클턴은 갔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쉐클턴이 결국 남극에 못 갔고 돌아온 것에 대해서 비난을 많이 해요. 당시엔 그랬어요. 그래도 한번 남극점을 가면 왜냐면 나라의 명예가 걸려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냥 약간의 희생을 치르더라도 정복을 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했던 시대예요. 그 국가를 위해서 죽는 거잖아요. 지금 네네. 현재 민족주의와.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 인간에 대한 그 목숨이 값이 떨어졌던 네. 뭐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뭔가 이런 위대한 일을 하고도 잘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네. 이유가 아니었을까.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그가 사실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가 이제 자료들이 점차 나오면서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그러면 셰클턴이 사실 현대에 와서 재평가 받는 이유가 한 7, 80년대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추진력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막 예를 들면 머리채 잡아서 이끌고 네. 이런 리더십이 주목받았다면 사실 최근에는 어쨌든 뒤에서 밀어주고 그런 리더십 때문에 셰클턴이 다시 재평가가 되는 그렇죠. 거겠죠. 그런 면이 있죠. 굉장히 솔선수범하는 면도 좋고 윤리적이었다는 거. 굉장히 그 셰클턴에 관한 모든 기록들이 깨끗하구나. 굉장히 깨끗하고 언제나 자기보다 이제 대원들의 안전 같은 것들을 이렇게 우선시하는 그런 것은 뭐 분명하고요. 저는 이제 거기에 또 하나가 있다면 대원 하나하나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그 대원 성향을. 하나하나의 성격을 열심히 관찰하고 쟤는 ENFP다.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얘는 약간 좀 불화를 일으킬 것 같다. 좀 잘난 척이 심하다. 자기 텐트에서 재웠어요. 다른 대원들에게 불화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럴 수 있으니까. 또 얘는 별로 할 게 없네 그러면은 뭐라도 일을 맡겨줘서 할 일을 만들어주고 그냥 무조건 나쁜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상황에 안 맞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지금 당장 뭐가 불만인 것도 있을 것이고 이제 셰클턴은 그거 하나하나를 다 이제 만족시키거나 아니면 그에 맞는 자리를 주려고 노력했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문화 예술의 중요성 이런 걸 알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탐험가로는 벤조, 드물게. 글쓰기. 네, 그리고 네. 놀이. 왜 예술을 언제 했었냐면 사람들이 이거 탐험을 했다 그러면 맨날 이렇게 뭐 끌고 가는 것 같잖아요. 간 날이 며칠 없어요. 견디는구나. 견디는 거예요. 좋은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이럴 때 이걸 견디게 해준 게 이제 예술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만 연주하고 축구 경기 열고 그리고 뭐 음악 감상회 같은 걸 열어요. 축음기를 하나 또 갖고 갔거든요. 예, 크리스마스든 뭐든 억지로 막 기념일 같은 거를 다 찾아서 만들어요. 그리고 표류한 지 1년째 되는 날도 기념해요. 우리 기념일. 좋은 날 아니잖아요. 조난 기념일. 네, 이런 거. 야, 우리 드디어 표류한 지 1년 됐다. 또 먹자 이래가지고는 그런데 그 먹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어쨌든 1년 동안 살아남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대원들이 일체감을 느끼고. 이 사람들이 미치지 않고 서로 싸우지 않고 이럴 때 가장 위험한 게 싸우는 건데 이 비슷한 시기에 캐나다 탐험대가 똑같이 북극 탐험을 가거든요. 네. 여기는 일단 똑같이 그 부빙 속의 좌초예요. 근데 제일 먼저 리더가 이탈해요. 갇힌 지 얼마 되지도 난 않았는데 살겠다. 내가 구조대를 데리고 오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탈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이탈해서 사라져버려요. 리더가 제일 먼저 이탈하자 남아있는 선원들끼리 서로 불신해요. 서로 파벌이 나눠지면서 반목하고 싸우고 죽이고 이래서 거기는 결말이 좀 끔찍했어요. 이걸 보면 셰클턴 같은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신뢰를 주기도 하지만 놀게도 해줬잖아요. 늘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고 그러거든요. 대원들이 자기 성대모사를 막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냥 웃어 넘겨요. 이렇게 하도록 하게 뭐 이러면은 막 웃고. 저희도 애들이 방쇼피님 흉내 자주 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음악 들으시면 특유의 동작이 나오는데 그걸 뭐 저희끼리 있을 때 뭐 그때 긴장 확 풀리지 않아요? 엄청 풀리죠. 네. 근데 앞에서 해본 적은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 의외로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정신력이 무너지는 순간 육체적 질병은 커지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못 나갈 수도 있고 전쟁이 안 끝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걸 해야겠다라는 희망을 갖는 거죠. 신라 같은 희망을. 깨알같이 씁니다. 기억나는 점. 그걸 기록을 하고. 그래서 가끔 뭐 이렇게 뭐 영화나 뭐 이런 소설 이런 데에서 보면 뭐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뭐 수용소나 감옥이나 이런 데 안에서 그 주인공이 이 역경을 헤쳐나가는 것 자체가 희망을 가지는 것 자체가 소소한 목적이나 뭔가가 생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그거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확실히 제공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 수용소에 들어가기 전에 한 10몇 년을 그 의미치료라는 학회도 만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그 수용소를 들어가서 직접 보는 거예요. 이론은 내가 그전에도 준비를 해봤었지만 진짜로 내가 들어가 생활해본 것을 같이 첨부해서 한 권의 책으로 항상 냅니다. 다 기억하고 나온 거군요. 예. 하나하나 다. 그걸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And if there is a meaning to fulfill, if he's aware, if he becomes cognizant of such a meaning, he's ready to
undergo tension, stress, and so forth without any harm being done to his health.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면, 의미를 갖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의미 치료라고 하시니까 사실은 뭐랄까 그런 말들이 많아요. 저희 아마 나이대 동나이대 친구들일 것 같은데 삶에 꼭 의미가 뭐 있어야 되나? 뭐 너무 과다한 의미를 스스로 부과하는 게 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뭐 막 이런 식으로 말장난도 많이 하고 되게 그런 어떤 것들이 굉장히 만연한데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의미 치료라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걸로 뭔가 베스트셀러를 남기겠어. 이런 의미 치료는 아니죠. 거죠. 네. 이분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어떤 큰 일을 해내고 누구한테 주목받는 일이 아니고 지극히 나만의 의미. 너가 갖는 너 삶의 의미를 찾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건 큰 건 아니에요. 지극히 나만의 의미. 그 남준 씨 교수님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삶의 의미를 갖는 것 자체가 되게 목표가 있는 것 같고 삶의 의미가 있어야 얘가 되게 바른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평가를 하잖아요. 너 삶의 의미가 있어 없어? 네가 진짜 좋아하는 네 꿈을 찾았어 아니야? 고통을 주는 이걸 거죠. 굉장히 괴롭게 만들잖아요. 그 프랭크 박사가 아주 그런 걸 지적을 해요. 네네. 모든 사람이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게 아니고 의미를 잃은 사람들, 신경증적으로 주저앉은 사람들한테 의미를 찾아준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미를 상실한 분들. 저는 이우 교수님의 직업적인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그 삶의 의미를 적용하셨는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가족들이 자꾸 눈에 보여요 이제. 유족분들. 네. 가족들이 보이는데 그건 뭐냐면 이분들은 돌연한 사망들이고 어떤 때는 이분이 원치 않는 타인이 개입됐던 강력 사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하나의 트라우마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분들한테도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들이 보이게 되더라고요. 들어는 줄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그 환자를 직접 신체를 진료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보여지더라는 거죠. 기적을 하면서 이분을 생각했다는 것은 그 어려운 시기를 겪고 기적처럼 생존하기도 하고 헤어날 수 없는 과정에서도 그래? 삶이 나한테 이렇게 던졌다면 나는 이런 선택을 했다고 난 얘기할 거야. 그 대답을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했던 그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죠. 한 14년 정도 걸려서 공사가 완성이 됩니다. 왜 14년이나 걸렸냐면 물론 다리 자체도 엄청 크고 당시에 막 신기술을 도입하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야 이거 다리 무너지지 않을까? 그랬겠네요. 되겠어? 당시엔 너무 이상한 건축물이잖아요. 수석 엔지니어는 왜 안 보여? 니네 뭐 이상한 거 아니야? 조치는 사람들 비리 때문에 있는 거 더 오래 아니야? 걸리죠. 막 이러고 그리고 시장이 바뀌고 이러면은 전 이거 왜 정권이 여기다 자꾸 했던 거. 돈을 이렇게 퍼붓냐 보니까 뭐 강철로 뭐 이렇게 상판을 연결한다는데 말이 말도 안 되는 돼. 소리를 해라 그래서 그리고 뭐 이러면 사람도 많이 죽었다면서 그렇죠. 그거 하다가. 그리고 사기도 당해요. 약간 그 강선을 얘기하셨잖아요. 이 강선이 당시에 이제 귀한 재료니까 납품업체가 좀 속인 거예요. 좀 품질이 미달되는 강선을 철근 납품을 불량 했어요. 철근 같은 거구나.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시 주문해서 다시 하고 이러느라고 이제 14년이나 걸린 거예요. 사실은 이 워싱턴 로블링이 몸져 누운 거는 다리를 건설하기 시작하고 한 몇 년 안 됐어요. 2, 3년밖에 안 됐을 때였어요. 이미 그때 몸져 눕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거의 에밀리가 다 한 거네요. 그렇죠. 사실은 나머지 11년 동안은 반발이 엄청나게 많았을 것 같은데 무슨 뭐 너는 존 로블링도 아니고 워싱턴 로블링도 아닌데 무슨 아내인데 무슨 다리를 짓냐 이런 게 엄청 많았을 것 같아요. 당시는 뭐 여성한테 투표권도 없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은 그냥 굉장히 배우는 것도 억압당하고 집에서 현모양처를 하는 게 최고의 미덕이던 시절이었고 여자가 건설 현장에 있다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시대래요. 그래서 아마 이 에밀리는 남편의 이름으로 좀 많은 걸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처럼 자기가 지시를 하고 총감독을 하고 감시를 하거나 뭐 검사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그런 사람들이랑도 굉장히 잘 지냈대요. 그래서 이 11년이나 됐잖아요. 사실 11년 동안 현장을 이끌어 나간다는 거는 본인이 그 모든 걸 실제로 관장하고 있지 않으면 사실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이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느 순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럴 때 있잖아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 인생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중간 관리자 이런 사람들이. 이 다리는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완성을 해야만. 그런데 보니까 워싱턴 로블리는 누워 있고 부인이 와서 전화하는데 보니까 뭐 질문할 때도 대답도 잘하고 네, 본인이 다 대답을 하고 이러니까 어느 순간 뭐
이 사람이 그냥 해도 되겠다는 느낌, 이 사람을 믿고 가는 거죠. 이 현장은 돌아가야 되니까. 작가님 되게 정확히 보셨어요. 네. 실제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느 순간에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알았대요. 알았는데 이렇게 쉬쉬해 주는 거죠. 네. 그리고 하던데? 뭐 이런. 에밀리 로블링이 와서 자기한테 지시를 내릴 때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이 지시대로 하면 된다는 경험을 너무 많이 쌓았기 때문에 결국 증명했구나. 그래서 24년 동안 이 다리를 건설을 어쨌든 무사히 하고 이제 마치는 날 승리의 상징이라고 하는 수탉을 안고 마차를 타고 이 다리를 이제 최초로 건너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도 이 두 탑의 이제 명판에 이 로블링가의 이름이 새겨지는데요. 에밀리 로블링 제 위에 있어요. 이야. 아니 이 양반 되게 멋있네. 플렉스네. 그 브루클린 다리가 차가 다니는 길이랑 사람이 보행하는 길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지을 때는 사람 왜 이렇게 쓸데없이 나눠서 짓냐, 그리고 보행로가 왜 따로 필요하냐라고 지적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이 다리를 놓으면 브루클린과 맨하탄을 오가는 시민들이 많아질 거고 상업도 더 많이 발달할 거고 교통량이 늘어날 것이다. 여수 앞을 보신 거야, 그리고 진짜. 뉴욕타임즈에서 한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 시리즈가 있는데 뉴욕타임즈는 이렇게 부고를 굉장히 잘 쓰는 네. 회사인데 새롭게 시작한 시리즈 쓰지 못했던 부고. 맞아요. 예, 그게 맞아요. 뭐냐면 한 지나간- 70년 전, 80년 전에 그분이 실은 중요한 일을 했는데 놓친 거죠. 돌아가셨을 때 유명하지 않았으면 놓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들의 다수가 여성이에요. 네, 그걸 하고 있는데 그 부고에 유관순 열사도 예. 진짜요? 유관순 열사의 부고를 나중에 이제 그때 실지 못했다. 네. 그리고 에밀리 로블링의 부고도 그 기사에 있어요. 그 시리즈에 나왔어요. 네네. 네. 뭐 왠지 누군가 언젠가 영화로 만들 것 같지 않아요? 에밀리 그럴 수 로블링에 있겠어요. 대한 얘기? 아마 가장 중요한 장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워싱턴 러블린의 메시지를 계속 전달만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보였겠죠. 네. 어느 순간 일꾼들이 뭔가를 물어봤는데 그 워싱턴에게 물어보지 않고 본인이 생각하다가 답을 딱 내서 딱 지시를 내준 네.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딱 눈치를 보면서 이러다가 네 하고 딱 움직이는 이 순간이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 전에는 강력하게 이제 에밀리를 반대하는 뭐 있어야죠. 현장 식장 반장. 같은 작업 반장이 내가 현장에서만 짬이 30년이야. 워싱턴 오라 그래 뭐 이러고 이거 지어내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이러던 사람이 어느 순간 이제 에밀리 말을 듣고 해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사람들이 에밀리 이름으로 그냥 편지를 보내 서류를 이제 다 그냥 이 사람에게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남편한테 보내는 척하기도 귀찮은 거지. 에이 에밀리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막 어차피 이러고. 알고 있으니까 그랬던 것 그렇겠다. 같아요. 오늘 심채경 박사님께서 로블링가의 기적은 무엇이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미래를 앞당기는 기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